서지우의 손끝에서 마지막 디테일이 완성되었을 때 사무실의 공기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이 끝난 듯 고요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거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재정의할 할 운명을 지닌 천무 스카이피어 타워의 정교한 축소 모형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녀의 모든 밤과 낮 모든 열정과 영혼이 저 차가운 아크릴과 금속 조각에 담겨 있었다. 지우는 부드럽게 모형의 첨탑을 쓸어보았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었고 그녀의 꿈의 결정체였다. 7년간의 연인 최강민과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믿었다. 프로젝트 팀장이었던 그는 항상 지우를 자신의 비밀 병기라 부르며 그녀의 재능을 독려했다. 그는 오늘이 두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던 오늘 오전 강민은 그녀를 회의실이 아닌 지원 사무실에 머물게 했다. 기술적인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자신의 역작이 평가받는 중요한 순간에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아주 미세한 아쉬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판단을 믿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에게서 짧고 환희에 찬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가 해냈어. 완벽했어. 저녁 10시에라 시엘 레스토랑에서 봐.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 오늘 밤은 우리를 위한 밤이니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심장은 미래에 대한 달콤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축하가 아닐 것이라고 7년의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건축 서적과 설계 도면으로 가득한 자신의 소박한 아파트로 돌아와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우아한 네이비 실크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강민과 함께 설계할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자신이 설계한 타워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꿈. 그 꿈이 오늘 밤 현실이 될 터였다. 약속 장소인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입구에서부터 흐르는 호화로운 분위기에 살짝 압도당했다. 최강민의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말하자 지배인은 그녀를 어딘지 모르게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세차게 뛰었다. 룸문이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강민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옆에는 다른 여자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지우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가 상상했던 모든 미래가 산산조각 났다. 강민은 윤세라와 함께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회사 임원의 딸이자 야심으로 가득 찬 그녀의 경쟁자.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 뒤에 스크린에 떠있는 이미지였다. 그것은 분명 그녀의 피와 땀이 담긴 천무 스카이피어 타워의 최종 설계안이었지만 설계자의 이름은 달랐다. 수석 건축가 최강민, 공동 건축가 윤세라. 지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귀를 의심했다. 강민이 세력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선명하게 들려왔다. 서지우는 다루기 쉬운 작업말이었어. 재능은 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애지. 그녀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세라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 여자 지금쯤 프로포즈 반지나 기대하며 오고 있겠네. 가엾어라. 강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세라의 목에 걸어주었다. 지우가 며칠 전 쇼윈도 앞에서 예쁘다고 혼잣말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심장은 바닥 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 신뢰, 그리고 지난 7년의 세월까지도 그녀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불빛과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도시의 차가운 밤 공기가 칼날처럼 그녀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아름다운 드레스는 이제 어리석은 광대의 의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대화와 비웃음이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배신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랑과 일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차가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발걸음이 화려한 넌사인 아래에서 멈췄다. 망각이라는 이름의 바였다. 마치 지금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 같았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순진했던 서지우 사랑을 믿었던 서지우, 그리고 처참하게 배신당한 오늘의 서지우까지. 그녀는 무거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과거의 자신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버려둔 채 바 안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른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우는 바텐더와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자리에 몸을 묻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화려했던 드레스는 이미 구겨져 볼품없었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가장 독한 위스키를 주문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타는 듯한 고통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현실 감각은 무뎌지고 배신의 아픔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수심과 자기 연민으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최강민과 윤세라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때였다. 혼자 마시기엔 너무 힘든 술을 드시는군요.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깊은 눈매와 날렵한 턱선은 뚜렷했다. 값비싸 보이지만 상표가 드러나지 않는 검은색 셔츠를 입은 그는 이 바의 분위기와 어울리면서도 어딘가 이질적인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쏘아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상관하지 마시죠. 그녀는 낯선 사람의 동정을 받을 기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저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잔을 가볍게 들어 보였다. 힘든 일이 있다면 술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수라든가. 그의 입에서 나온 복수라는 단어에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경계심을 품고 남자를 다시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는 단순한 작업건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 차분했다. 마치 그녀가 겪은 일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지우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죠. 내 인생은 방금 끝났어요. 도둑 맞았다고요, 내 전부를.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도둑 맞은 것을 되찾고 싶습니까? 아니, 그 이상으로 그들을 파멸시키고 싶습니까? 그의 질문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대담해서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절망이 그녀를 무모하게 만든 것인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꿈이었던 설계도를 어떻게 도둑맞았는지, 믿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남자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우는 탈진한 상태였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만족하셨나요? 비참한 여자의 신세 한탄 잘 들으셨겠네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나와 결혼합시다.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미쳤어요. 그녀의 반응은 당연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제안하다니.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기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는 복수를 위한 힘이 필요하고 내게는 아내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자는 겁니다. 그의 제안은 터무니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다. 지금 그녀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최강민과 윤세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무너지는 것보다 이 미친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의 세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단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술기운과 복수심에 취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내가 뭘 믿고 당신을 따르죠? 당신은 누군데?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권도혁.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의 자신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불안감마저 압도했다. 그녀는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결혼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최강민과 윤세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해줘야 해요. 권도혁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약 조건이니까. 그날 밤 서지우는 한 남자를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배신당한 순간에 시작된 충격적인 결혼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붙잡은 동아줄의 주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천무그룹의 총수 권도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결혼이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녀가 복수하려는 자들의 세계를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지를. 다음 날 아침 서지우를 깨운 것은 부드러운 실크 시트에 감촉과 머리를 쪼개는 듯한 숙취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다. 이곳은 그녀의 작은 아파트가 아니었다. 최소한의 가구로 꾸며졌지만 모든 것이 최고급인 막강한 권력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의자에 곱게 개어진 자신의 옷에 닿았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것은 몸에 맞지 않게 큰 그러나 감촉만으로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실크 파자마 셔츠였다. 간밤의 기억이 조각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독한 위스키 권도혁이라는 낯선 남자의 깊은 눈빛 서류 위를 스치던 펜의 감촉.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렸다. 네 번째 손가락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백금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악몽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어젯밤 처음 본 남자와 결혼해버린 것이다.
뒤늦게 밀려오는 현실 자각에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기 파괴가 아니었을까. 후회와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때 침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도혁이 들어왔다. 어젯밤 뵈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수트를 입은 그는 마치 전쟁을 지휘하러 가는 장군처럼 냉철하고 흔들림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상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침착하게 다가와 물 한 잔과 숙취 해소제를 건넸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다. 지우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누구야? 이게 다 무슨 짓이죠? 어젯밤 일은 그냥 지독한 장난이었나요? 그녀의 날 선 목소리에도 도혁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폴더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어젯밤 작성된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와 깔끔하게 인쇄된 또 다른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소개했다. 내 이름은 권도혁, 천무그룹의 회장입니다. 그 이름이 지우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천무그룹,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스카이피어 타워, 프로젝트의 발주처. 최강민과 윤세라가 그토록 목을 매던 바로 그 회사. 그녀가 충동적으로 결혼해버린 남자가 바로 그 거대 기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우연 아니 운명의 장난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분노에 찬 반항심으로 저지른 하룻밤의 일탈이 그녀를 폭풍의 가장 중심부로 데려다 놓았다. 그녀가 복수해야 할 대상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남자와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니. 상황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권도혁은 그녀의 충격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도 아내가 급하게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다. 젊다는 이유로 자신을 얕보는 집안의 어른들과 그룹 내의 정적들을 견제하고 자신의 입지를 완벽하게 굳히기 위한 방패막이가 필요했다. 그는 이전부터 스카이피어 타워 프로젝트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지우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어젯밤 그 바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었지만 절망에 빠진 그녀를 알아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분노와 결의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서로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것은 동정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그는 두 번째 문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결혼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조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1년 동안 서지우는 권도혁의 아내 역할을 수행한다. 그 대가로 천무그룹은 스카이피어 타워 프로젝트의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한다. 그는 그녀에게 법률 자금 정보 등 그룹의 모든 자원을 제공하여 그녀의 설계를 되찾는 것을 넘어 비리의 온상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지우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것은 악마와의 거래처럼 느껴졌다. 그의 거대한 기업 전쟁에서 말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가 꿈꾸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 혼자서는 거대 로펌과 결탁한 최강민과 윤세라를 결코 이길 수 없었다. 어젯밤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차가운 분노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결국 복수심이 모든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어젯밤의 절망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단순히 내 설계를 되찾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들도 내가 겪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야 해요. 내 눈으로 그들의 추락을 똑똑히 봐야겠어요. 그녀의 말에 권도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아닌 어쩌면
존중에 가까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가 펜을 건넸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펜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칸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명을 남겼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동맹이 맺어졌다. 배신으로 시작된 만남은 이제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열었다. 서지우는 더 이상 순진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왕이 되기로 결심했고 권도혁은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왕관을 씌워주었다. 이제 막이 올랐고 게임의 규칙은 그들이 정할 것이었다. 권도혁과의 계약이 체결된 지 사흘이 지났다. 서지우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지 않았다.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VVIP 스타일리스트가 그녀의 모든 것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옷차림과 스타일은 천무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외면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건축 설계도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그녀의 새로운 전쟁지휘 본부가 되었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옛 회사였던 제1건축의 기업 보고서, 인사 기록 카드,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프로젝트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권도혁이 제공한 이 정보들은 그녀에게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줄 터였다. 그날 오후 권도혁은 그녀에게 자신의 그림자 같은 존재를 소개했다. 바로 비서실장인 조진태였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처음 보는 서지우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다. 회장님의 충동적인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 그의 눈빛에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조 실장은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회장님께 모든 지원을 명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지우는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시험하는 듯한 태도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린 피해자가 아니라 이 게임의 설계자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미리 정리해둔 자료를 내밀었다. 단순히 디자인 도용으로 소송을 거는 건 의미 없어요. 최강민과 윤세라는 제1건축이라는 부패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이에요. 그들을 지탱하는 기둥부터 무너뜨려야 해요. 그녀의 말에 조 실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감정적인 복수 이상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조금은 놀란 듯했다. 권도혁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첫 번째 목표물을 지목했다. 2년 전 입사 동기였던 한 친구가 공공도서관 설계 공모전에서 억울하게 탈락했어요. 그의 디자인을 훔친 건 당시 팀장이었고 그 사람은 지금 최강민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이에요. 먼저 이 사건부터 다시 파헤쳐 주세요.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다. 직접적인 공격 대신 적의 진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부터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략적인 접근에 조 실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회장님의 하룻밤 상대로 보지 않았다. 그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대답과 함께 천무그룹의 막강한 정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능력은 지우의 상상을 초월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은 업계를 떠나 좌절감에 빠져 있던 그 주니어 건축가를 찾아냈다. 동시에 제1건축에 삭제된 서버 데이터까지 복원하여 원본 설계 파일에 타임스탬프와 표절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지우는 보고를 받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돈과 권력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었다. 그녀 혼자서는 몇 년이 걸려도 불가능했을 일이 단 반나절 만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녀가 손에 넣은 힘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윤세라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조사해 주세요.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단순한 월급이나 아버지의 지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과거 프로젝트들에서 자재 납품업체와 결탁했거나 입찰 비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녀의 직감은 날카로웠고 조 실장은 묵묵히 그녀의 지시를 수행했다. 모든 과정 속에서 권도혁은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는 지휘권을 온전히 지우에게 넘겨주고 그녀가 자신의 무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냉철함과 치밀함에 매료되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조용히 다가와 와인 한 잔을 건넸다.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여자였군.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괴물을 잡으려면 기꺼이 더 지독한 괴물이 되어야 하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계약으로 묶인 두 동맹 사이에서 미묘한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조 실장이 중간 보고를 위해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경탄의 빛이 서려 있었다. 사모님 예측대로였습니다. 도서관 설계 표절에 대한 완벽한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윤세라 이사가 특정 건설 자재 업체로부터 수년간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흔적입니다. 지우는 모니터에 떠있는 데이터들을 바라보았다. 최강민의 측근을 무너뜨릴 칼과 윤세라의 숨통을 조일 덫이 모두 준비되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조 실장에게 첫 번째 공식 명령을 내렸다. 도서관 설계 표절 건 익명으로 언론에 터뜨리세요. 가장 파급력이 큰 경제지로 서지우가 지시한 익명의 제보가 기사화되는 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지에 제1건축 서초 공공도서관 설계안 도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천무그룹이나 서지우의 이름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제1건축의 도덕성과 최강민의 측근인 수석부장의 비리를 정조준했다. 그것은 거대한 댐에 난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기사가 터져 나온 시각 제1건축의 최강민 사무실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최강민은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며 분노를 사기지 못했다. 이건 단순히 측근 한 명의 비리 문제가 아니었다. 하필이면 천무 스카이피어 타워의 공식 발표회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제1건축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젠장 어떤 놈이 이딴 짓을 벌인 거야. 그의 분노와 달리 소파에 앉아있던 윤세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호들갑 떨지 마, 초의 팀장. 이런 작은 스캔들 하나쯤 우리 아버지가 막아주는 건 일도 아니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화려하게 우리의 성공을 알려야지. 사람들의 시선을 스카이피어 타워로 돌리면 저런 가십은 금방 잊힐 거야. 그녀의 오만함은 최강민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윤세라의 말처럼 이제 와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예정대로 천무그룹 공식 발표회를 강행하여 압도적인 성공으로 모든 잡음을 잠재우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란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지우는 권도혁과 함께 창밖을 보며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조 실장은 제1건축 내부가 벌집을 쑤신 듯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보고했다. 곧이어 권도혁에게 공식 발표회 초청장이 도착했다. 최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초청장은
위대한 건축가 최강민 윤세라와 함께 천무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문구로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다. 권도혁은 초청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조용히 묻고 있었다. 준비되었습니까? 지우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뜨거운 복수심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드고 있었다.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작품을 훔쳐간 도둑들이 세상의 찬사를 받는 무대. 그곳은 그녀에게 지옥이자 동시에 가장 완벽한 전쟁터였다. 발표회가 열리는 날까지 며칠 동안 지우는 전투를 준비하는 장수처럼 자신을 가다듬었다. 이것은 단순히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출정식을 치러야 했다. 스타일리스트가 가져온 수십 벌의 드레스 중에서 그녀는 희생자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아닌 모든 시선을 압도할 만큼 강렬한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깃발이었다. 울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곁에 서 있던 권도혁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빚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주 비싼 이자를 붙여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는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강철 심지가 되어 있었다. 발표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서울의 모든 명사들이 모인 듯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최강민과 윤세라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거짓 겸손과 훔친 단어들로 가득 찬 소감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들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며 천무그룹의 회장 권도혁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채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여자는 바로 서지우였다.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왜 회장님과 함께 있는 거지? 무대 위에 최강민과 윤세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승리에 취해 있던 미소는 경악으로 바뀌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유령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의 손을 잡고 나타난 유령을.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다. 권도혁과 서지우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그들을 위해 갈라지는 인파 속을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대 바로 앞에 멈췄다. 권도혁의 표정은 예의 바르지만 그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무대 위에 두 사람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들어 그들을 향해 조롱하듯 건배를 제의했다. 그녀의 입계는 차갑고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시베리아의 겨울보다도 차가웠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왔다고. 침묵의 대치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파문을 일으켰다. 최강민은 당황하여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윤세라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축제로 가득했던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묘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서지우는 그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성공적으로 납치하여 몰락의 서곡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과 함께 돌아온 여왕으로서 귀환을 선포했다. 최강민과 윤세라의 넋이 나간 얼굴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다른 하객과 우아하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완벽한 통제력이었다.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총성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모두의 심장에 박히도록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발표회 다음 날 아침 재계와 건축계는 천무 스카이피어 타워가 아닌 다른 주제로 떠들썩했다.
권도혁 회장의 팔짱을 끼고 혜성처럼 등장한 의문의 여성.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천무그룹의 총수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서지우의 이름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제 상류층 사교계에 확실한 물음표를 던졌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의도한 바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만큼 두려운 것은 없으니까. 성공적인 발표회를 망친 최강민과 윤세라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의 아지트가 된 최강민의 사무실에는 편집증적인 불안감과 분노가 감돌았다. 최강민은 서지우의 등장이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확신했다. 권도혁의 힘을 등에 업은 그녀가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질투심과 오만함에 사로잡힌 윤세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서지우 따위가 감히 어떻게 분명 권도혁을 홀린 거겠지. 당신이 그 여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녀는 모든 책임을 최강민에게 떠넘겼다. 배신으로 맺어진 그들의 동맹은 위기 앞에서 서로를 핥히기 시작하며 흉측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적이 서지우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지우는 조 실장과 함께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심리적인 타격은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인 공격이 필요했다. 그녀는 훔친 설계도의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냈다. 바로 최강민이 훔쳐간 파일에는 아직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던 첨탑의 풍화중에 대한 구조 계산 오류였다. 이것은 오직 진짜 설계자만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함정이었다. 그녀는 베리타스라는 가명으로 업계에서 청렴하기로 유명한 한 건축 전문 기자에게 보안 채널을 통해 접촉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 다만 스카이피어 타워 첨탑 설계의 풍화 중 계산법에 대한 기술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계산 착오 가능성을 암시하는 익명의 제보를 던졌다. 기자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조사하게 만들기 위한 정밀한 미끼였다.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제보에 흥미를 느낀 기자는 함정에 빠져들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구조기술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업계 내부의 프로젝트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마침내 기자는 최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떠도는 소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것이 바로 지우가 기다리던 반응이었다. 최강민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지우와 같은 천재적인 설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유능한 관리자이자 도둑일 뿐 그녀가 제기한 복잡한 계산의 허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윤세라와 함께 미친 듯이 설계 파일을 뒤졌다. 그들은 익명의 제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두르다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들은 원본 데이터 파일을 조작하여 마치 자신들이 이미 그 문제를 인지하고 수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다. 타임스탬프와 로그 기록을 바꾸는 행위, 그것이 바로 지우가 파놓은 덫의 마지막 단계였다. 조 실장의 지휘 아래 천무의 정보팀은 제1건축의 네트워크를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강민과 윤세라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포착했다. 덫이 작동하는 동안 펜트하우스 서재에서는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다. 권도혁은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지휘하는 지우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어느 새벽 그는 복잡한 구조 데이터에 둘러싸여 책상에 잠들어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거기에는 계약 이상의 관심과 염려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지우와 그는 처음으로 전략이 아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방식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그의 질문에 지우는 피곤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정의는 때로 가장 지독한 방식으로 찾아와야 하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계약 파트너를 넘어 같은 목적을 가진 동지가 되었다. 바로 그때 조 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는 희미한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잡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명백한 증거가 떠 있었다. 기자의 질문이 제기된 직후 최강민과 윤세라의 IP 주소에서 특정 설계 파일에 접근한 기록, 그리고 데이터가 조작되기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한 스냅샷까지. 그들은 미끼를 물었고 공포에 질려 허우적대다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버렸다. 지우는 화면에 떠있는 데이터를 보며 냉혹한 만족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계획 2단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제 최강민과 윤세라는 자신들이 훔친 설계도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달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서지우가 던진 두 번째 미끼는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낳았다. 건축 전문 기자는 후속 기사를 통해 천무 스카이피어 타워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익명의 전문가 우려를 보도했다. 기사는 제1건축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했다. 이전의 도서관 표절 스캔들과 맞물려 여론은 제1건축에 급격히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천무그룹 이사회를 자극했다. 젊은 총수 권도혁의 리더십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던 반대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신뢰성 문제를 거론하며 공식적인 기술 검토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모든 것이 권도혁과 서지우가 그린 큰 그림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닌 결정적인 기회였다. 권도혁은 지우에게 이사회 소집 소식을 전했다. 그는 아틀리에 베리타스라는 이름의 유령 건축 컨설팅 회사를 이미 설립해둔 상태였다. 서지우는 그 회사에 숨겨진 대표 건축가였다. 천무그룹은 공식적으로 아틀리에 베리타스를 이번 청문회에 제3자 전문가로 초빙하여 기존 설계안을 검토하고 대안적인 리스크 평가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지우는 단순히 기존 설계안의 비평만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완벽하게 새로운 설계안을 창조했다. 최강민이 훔쳐간 스카이피어 타워 1.0이 아니었다. 그것을 모든 면에서 능가하는 진화된 버전 스카이피어 타워 2.0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영혼을 쏟아부어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도둑질당한 디자인이 초라한 모조품처럼 보이게 만들 걸작을 청문회 당일 천무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룹의 실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최강민과 윤세라는 애써 자신감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초조한 기색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그들은 언론의 보도가 경쟁사들의 음해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설계안을 방어했다. 자신들 앞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그들의 변명이 끝난 후 의장이 아틀리에 베리타스의 대표를 불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든 서지우가 들어섰다. 그 순간 최강민과 윤세라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충격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지우를 권도혁의 옆자리를 차지한 사교계의 위협 정도로만 생각했다. 감히 자신들의 본진인 건축이라는 전쟁터에 직접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우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을 받으며 단상에 섰다. 그녀는 침착했고 전문적이었으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는 먼저 최강민의 설계안을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한 냉철하게 해부하기 시작했다. 언론에 흘렸던 풍화중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수십 가지의 미세한 비효율성과 장기적인 유지보수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오직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피조물의 결함을 폭로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강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얕은 지식으로는 지우의 날카로운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다. 그들의 신뢰도를 완전히 박살낸 후 지우는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설계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눈부신 3D 렌더링과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효율적이며 구조적으로 완벽한 타워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이 어떻게 기존 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건축물의 가치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것은 권도역의 반대파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드는 경이로운 마스터 클래스였다.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 누가 진짜 천재 건축가인지를.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가장 보수적이고 회의적이었던 늙은 이사의 박수소리였다. 곧이어 회의실 전체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최강민은 잿빛 얼굴로 주저앉았다. 그의 건축가로서의 인생은 단 몇십 분 만에 끝장났다. 윤세라는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권도혁은 지우를 깊은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제1건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의결하고 모든 관련 데이터와 인력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서지우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재능을 이용하여 전세를 완벽하게 뒤집어 버렸다. 이 사회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향한 톱니바퀴가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권도혁의 명령에 따라 천무그룹의 정예감사팀과 법무팀이 제1건축 본사로 들이닥쳤다. 조 실장이 직접 지휘하는 이들의 등장은 사실상의 기업 압수수색과도 같았다. 회사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돈에 휩싸였고 직원들은 술렁이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견고해 보였던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감사는 사실 대외적인 명분에 불과했다. 서지우는 이미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조 실장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다. 그가 감사팀에 제출한 것은 바로 최강민과 윤세라가 설계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윤리 위반이 아닌 사기 및 배임에 해당하는 중범죄였다. 증거 앞에서 제1건축의 경영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제1건축 내부에 숨죽이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었다. 지우는 감사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과거 최강민 파벌에게 억압받거나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던 후배 건축가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천무그룹은 그들에게 완벽한 신변 보호와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가장 먼저 용기를 낸 것은 2년 전 도서관 설계안을 빼앗겼던 그녀의 동기였다. 그의 증언은 본물처럼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터져 나오게 만들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윤세라를 직접 겨냥했다. 제1건축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팀이 윤세라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거쳐 그녀의 차명 계좌로 들어간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자료는 천무이사회를 넘어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즉시 제출되었다. 그녀를 비호하던 정치권 실세인 아버지마저 손을 쓸 수 없는 치명타였다. 최강민과 윤세라의 세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강민은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었고 제1건축의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다. 윤세라의 아버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권도혁이 휘두르는 천무그룹의 막강한 힘 앞에서 그의 영향력은 무력했다. 궁지에 몰린 최강민과 윤세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비난을 퍼부었고 그들의 부패한 동맹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적들의 몰락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동안 지우는 권두혁과 함께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에서는 제1건축의 비리 스캔들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권두혁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를 인정했다. 지우는 냉정한 만족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복수는 이처럼 어둡고 고독한 길이었다. 그녀의 미묘한 감정을 읽은 듯 권두혁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마음에 스며들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텄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천무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권도혁은 단상에 섰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윤리적 법적 위반을 이유로 제1건축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스카이피어 타워 프로젝트는 떠오르는 신진 건축회사 아틀리에 베리타스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아직 서지우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제1건축의 주가는 폭락했고 곧이어 검찰이 본사와 최강민 윤세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마침내 그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지우가 쓰러뜨린 도미노는 거대한 산사태가 되어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휩쓸어버렸다. 지우는 검찰에 연행되는 최강민의 모습을 TV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수치심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과의 마지막 대면, 그리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일뿐이었다. 심판의 날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다. 최강민과 윤세라가 구속된 지 며칠 후 윤세라 아버지의 마지막 발악 덕분에 그들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시체나 다름없었다. 경력은 끝났고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성을 잃은 짐승일 뿐이었다. 같은 시간 서지우는 천무그룹 본사 내에 마련된 아틀리에 베리타스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스카이피어 타워의 기초 설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과거의 악몽을 딛고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과거의 망령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최강민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서지우라고 생각했다. 직장 명성 그리고 이제는 윤세라마저 그를 벌레 보듯 대했다.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낡은 방문증을 이용해 어떻게든 천무그룹의 보안을 뚫고 지우의 사무실이 있는 층까지 올라왔다. 그의 마지막 필사적인 도박이었다. 서지우. 그는 문을 박차고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이 선 눈 한때 번지르르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우는 순간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여긴 어떻게 들어왔죠? 최 팀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최강민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녀의 냉정한 목소리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위협을 하려던 것도 잠시 그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외침은 분노가 아닌 처절한 애원이었다. 왜 그랬어? 왜 그냥 사라지지 않았던 거야? 왜 하필 권도혁 회장이랑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쳐놓은 거냐고. 그의 비난의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죄를 하나씩 읊었다. 단순히 자기 디자인을 훔친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후배들의 꿈을 짓밟아온
그의 과거까지도. 당신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죠. 자신의 무능함을 다른 사람의 재능을 훔쳐서 메웠잖아요. 그녀의 차가운 진실 앞에 최강민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훔쳤어. 네가 너무 잘났으니까 그 거만한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 성공은 원래 내 것이었어야 했다고. 자기 연민에 빠진 그의 입에서 모든 범행에 대한 자백이 술술 흘러나왔다. 최강민이 격분하여 지우의 팔을 거칠게 붙잡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권도혁이 조 실장과 보안팀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는 최강민이 지우의 팔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 손을 노려보았다. 권도혁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내 아내에게서 그 손때, 그의 낮고 위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내라는 단어는 의도적인 선포였다. 최강민은 그제야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도혁은 그를 경쟁자가 아닌 하찮은 벌레를 보듯 내려다보았다. 방금 네가 한 모든 말, 그리고 이 추태까지 전부 녹화되고 있었다. 이 영상은 검찰의 증거로 제출될 거야. 그것은 최강민의 관 뚜껑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었다. 모든 희망을 잃은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보안팀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를 끌고 나갔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지우와 권도혁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리자 지우의 몸이 가늘게 떨려왔다. 마침내 과거의 마지막 망령을 제 손으로 몰아낸 것이다. 권도혁은 그녀에게 다가와 괜찮은지 살폈다. 그의 눈에는 계약 파트너를 향한 시선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다. 방금 전 그가 내 아내라고 말했던 순간의 일이다. 그 위기의 순간에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는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지우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동맹이나 천무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이자 자신을 지켜준 남자였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놀라움도 잠시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관계는 마침내 진실한 감정에 도달했다. 기나긴 복수극은 끝났고 이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강민과의 마지막 대면 이후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1건축 비리 사건의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지우의 원본 설계 파일, 데이터 조작 기록 불법, 자금 흐름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최강민의 자백 영상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법정은 최강민과 윤세라, 그리고 그들의 부역자들에게 지적재산권 도용 사기,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엄중한 실형을 내렸다. 서지우는 법정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서 담담하게 그들의 최후를 지켜보았다. 전 연인과 경쟁자가 죄수복을 입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통쾌함이 아닌 서글픈 안도감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마침내 끝났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묵직한 안도감.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사법 처리가 모두 마무리되자 천무그룹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새로운 스카이피어 타워의 진짜 설계자였다. 단상에 선 권도혁은 아틀리에 베리타스의 수석 건축가를 소개했다. 그리고 그의 소개와 함께 서지우가 스포트라이트 앞으로 걸어 나왔다. 세상은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권도혁은 조작되지 않은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한 천재 건축가가 겪어야 했던 억울한 배신과 그녀가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되찾고 다시 정상에 서게 된 과정을. 서지우는 더 이상 권도혁 회장의 미스터리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건축가로 당당히 섰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제 건축계의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되었다. 과거의 동료들 중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실력 있는 건축가들을 직접 스카우트하여 자신의 팀을 꾸렸다. 제일건축의 부패하고 억압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그녀의 스튜디오는 창의적인 열정과 건강한 경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단순히 타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직업적인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는 문득 개인적인 질문과 마주했다. 권도혁과 맺었던 1년짜리 계약 결혼의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와 그의 경영권 안정이라는 계약의 목적은 이미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이제 두 사람을 묶어주던 계약서는 과거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권도혁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의 계약 이제 곧 끝나. 펜트하우스의 벽난로 앞에서 그들의 기묘한 여정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두 사람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지우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창조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권도혁 또한 더 이상 경영권을 위한 계약 아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서지우라는 사람이 필요했다. 당신은 더 이상 복수할 필요가 없고 나도 더 이상 방패가 필요 없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이 필요해. 서지우라는 사람 내 아내로서. 두 사람은 종이 위에 쓰인 조항들을 훨씬 뛰어넘는 진짜 감정이 서로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그때 권도혁이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계약의 증표였던 심플한 반지 대신 그녀의 열정을 상징하는 건축적인 모티브로 디자인된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우리의 첫 결혼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맺은 계약이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빛 속에서 제대로 하고 싶어. 그는 진심을 담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지우 씨,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그녀가 한때 꿈꾸었지만 배신으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대신한 그들의 키스는 승리의 희열도 위로의 따스함도 아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달콤한 떨림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결혼 계약서를 벽난로의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고통과 복수 그리고 의무로 가득했던 과거가 종이와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그들이 함께 지어 올릴 타워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할 준비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서지우의 꿈과 권도혁의 힘이 결합하여 탄생한 천무 스카이피어 타워가 마침내 위용을 드러냈다. 단순한 최고층 빌딩이 아니었다. 비리와 배신으로 더럽혀졌던 땅 위에 진실과 재능만으로 다시 세운 정의의 상징이었다. 타워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솟아올라 도시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다. 이제는 서 대표라는 직함이 더 익숙한 서지우는 타워의 최상층 전망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안전무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온화함이 공존했다. 현장의 기술자들과 인부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갈던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조자이자 리더로서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의 세계를 다시 구축하고 있었다.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 실장이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도 가장 든든한 조력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간결하게 보고했다. 윤세라의 아버지는 몰락하여 정계를 완전히 떠났으며 얼마 전
가석방된 최강민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소식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렇군요. 지우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다시 타워의 구조물을 바라보았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희미해진 얼룩일 뿐이었다. 현장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권도혁과 함께 직접 설계하고 지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집은 빛과 웃음,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들의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다. 권도혁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기업의 총수였지만 집 안에서는 오직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들의 다정한 아빠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치열했던 기업 전쟁과 그녀의 까다로운 건설 과제에 대해. 그들은 모든 의미에서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날 밤 부부는 아들을 재우고 집의 테라스에 섰다. 그들의 집에서는 서울의 야경, 특히 스카이피어 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다. 수만 개의 불빛을 밝힌 타워는 밤하늘에 그 어떤 별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여정의 결과물이자 두 사람의 역사가 담긴 기념비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타워를 바라보았다. 권도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모든 게 위스키 한 잔과 미친 제안에서 시작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의 말에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아니요, 모든 건 부서진 설계돼서 시작됐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훨씬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녀가 말한 것은 타워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과 인생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혼돈과 절망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타워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배신당한 순간에 만난 기적은 이제 그들의 영원한 현실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처럼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